4월 18일 재판관으로서 법복을 벗고 나면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이 되는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장담컨대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앞으로 문영배 재판관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국민을 배신하고 영원히 죽을 것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을 살리겠다고 자신은 영원히 죽을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에게는 아직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만약 문영배 재판관이 탄핵 기각에 직접 표를 던지는 파격적 행동에 나선다면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권 포기, 그리고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패닉 상태라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쉬쉬한다고 숨겨지는 일은 아닙니다. 어제 일요일에 5개 야당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경찰 추산 겨우 5,000명이 모이는 데 그쳤던 점도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판결이 걸려 있어서인지 지기현 판사 등 사법부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만 맹렬하게 패는 중입니다.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면 무려 30번째 탄핵이 되는데, 여론 역풍 우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신중론이 우세하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의원직이 날아갈 운명에 처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함부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하필 김경수까지 단식 카드를 꺼내들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은 이래저래 머리가 지끈거리고 표정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처한 문제에 비하면 이 같은 민주당의 상황은 작은 해프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추문,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요즘 흔한 말로 헌법개판소로 만드는 등 국민적 공분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도대체 알고 있기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는 4월 18일 이후에 과연 그가 이 나라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그가 처한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문영배의 문제점 5가지를 지적하고,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살려면 플랜 B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생 법관으로서 영위해온 자신의 직업적인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치욕이 문영배 재판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피셜이 아니고 오목한 팩트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오욕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서 오늘 저는 그것을 그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김치환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문영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들은 법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2가지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왼쪽에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편향된 이념적 성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책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인데도 그는 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긴 시간 동안 동창들과 함께 아동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수시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내용을 상세히 들어가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무려 80여 편의 독후감을 써서 그것도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게시해 왔는데, 그는 공직자로서 심각한 직무태만이라는 점, 그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영배의 이념적 성향 논란은 그의 현재 재판관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소위 북침론을 주장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6.25 당시의 유엔군은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유엔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했던 이재명의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역사관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과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형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헌재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 이런 의문은 당연히 제기된다 할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성과 위법성이 가져온 신뢰의 문제, 그 문제의 핵심에 문영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의 테드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지른 10가지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7일의 답변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간주로 처리한 혐의, 대통령 측과 혐의 없이 독단으로 변론 기일을 정한 혐의,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용하여 헌재법 32조 단서를 위반한 혐의, 탄핵의 핵심인 내란죄 처리를 민주당에 종용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사기 탄핵을 용인한 혐의, 대통령 증인신문 참여 권리를 박탈하여 방어권을 침해한 혐의, 거짓 논란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여 형소법 321조를 위반한 혐의 등 헌재가 저지른 각종 불법적이며 부당한 심리 진행을 한 점 등을 열거하며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위법성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넷째,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와 이에 따른 사법적 후폭풍은 문영배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가 거절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 쇼핑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의 불법적 영장 신청을 대행하여 형사소송법의 근본적 체계를 훼손했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국회를 속이고 헌재를 속이고 대통령 변호인들을 속이고 나아가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한 공수처장 오동훈의 사법처리 방향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혐의까지 더해져서 결국은 내란 혐의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는 최소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관 문영배의 경우가 어떨까요? 오동훈과 다른 운명일까요? 그 역시 어떤 식으로든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판, 국민적 지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섯째, 사법부의 변화된 흐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9시간 45분이나 만기를 도과한 명백한 불법 감금이라고 판결하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검찰이 설령 구속기간의 오류에 시비를 걸더라도 판결문엔 또 다른 장치를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넣어놓음으로써 구속기한 문제를 떠나서도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기소가 총체적으로 불법임을 적시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지기현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확실하다고까지 사실상 못 박아 놓은 셈인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도 문영배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헌재의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애써 말한다면 한마디 문영배의 귀에 소리쳐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계속하면 문영배 당신은 매를 버는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결은 알 사람은 다 아는 뭔가 특별한 복선을 깔고 있는데 짐작이 되십니까? 이미 사법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거의 죽을 상을 보이는 이유,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면서 사람을 모으려고 심지어는 종북 세력 페미와 동성원 세력에까지 손을 내미는 이유, 김경수가 좌파들의 눈도장을 찍겠다고 단식 운운하는 이유, 왜겠습니까? 그들 눈에도 부인할 수 없는 뭔가 좌절스러운 흐름이 보여서 그래서 저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영배가 이를 읽지 못한다면 자신의 머리 탓을 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지금의 변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점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영배 재판관 개인의 삶과 명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영배 재판관도 한 인간으로서 남은 인생을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친구와 가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삶을 회복해 놔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월 18일 재판관으로서 법복을 벗고 나면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이 되는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장담컨대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앞으로 문영배 재판관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영배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유일한 플랜 B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돌아서서 반성하는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무고한 탄핵 시도, 국가 재정의 파탄, 간첩법을 거부하는 등 친중적 행태 등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수준의 국가 마비를 초래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문영배가 이런 민주당의 편에 계속 서는 한 끝없는 국민적 비난 속에 결국 한 개인으로서의 삶 자체도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배신자가 될 것이냐,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될 것이냐, 국민을 배신하고 영원히 죽을 것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을 살리겠다고 자신은 영원히 죽을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에게는 아직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만약 문영배 재판관이 탄핵 기각에 직접 표를 던지는 파격적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국민들은 당신의 과거를 깨끗이 잊고 당신을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둘째, 만약 끝내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4대4의 평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탄핵 기각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맘먹으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살고 나머지 우리법 출신 재판관들도 최소한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나머지 판사들을 압박하여 탄핵 인용을 강요한다면 아무리 이를 비밀스럽게 하더라도 이 사실은 결국에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 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변호사 활동은커녕 제대로 숨쉬고 거리를 걷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의 수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문영배 당신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